한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건국의 걸림돌, 공산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공산주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철폐와 모든 재산 공유를 외치며 계급투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과 인본주의, 유물론과 진화론이라는 거짓 사상을 이용해 공산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상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이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남 탓의 대가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타깃으로 삼는 것은 자본주의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그 책임을 자본주의에 돌리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 거짓이었음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죠. 공산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문제에 계급사 간의 프레임을 씌워 분열을 조장하여 틈을 벌리는 대가들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전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이 전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304명이 배가 침몰하면서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그 배의 선장과 그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호 침몰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던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심판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교체라는 말까지 오가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서슴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문제라며 자기 반성은 없이 제도만 탓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와중에 공항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입시 제도의 문제니 입시 제도를 살펴봐 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나 구조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구조나 제도를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구조나 제도 탓만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은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강도짓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고 공산당의 당부당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포퓰리즘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유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궤변에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고 결국은 게으른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누가 힘들여 일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모두가 가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본가 타도를 외치는 공산주의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자본가들을 다 없애버리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 자본가를 없애면 나라는 경쟁력을 잃고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부르주아의 전유물처럼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꼼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죠. 지나친 경쟁 구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간다는 말로 평준화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우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다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부국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포퓰리즘을 시전하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재산 철폐와 재산 공유화를 하면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홀로모도르입니다. 홀로모도르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끔찍한 아사 사건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큰 강이 흐르고 아래로는 흑해와 마주하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대대로 분홍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열풍에 휩쓸려 소련의 한 도시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에는 반클라크, 즉 분홍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겼고 저장해둔 곡식마저 소련군에게 몰수당했습니다.
공산화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기근까지 우크라이나를 덮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는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말라 죽은 뼈만 앙상한 시체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만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800만 명에서 1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비참한 참사의 원인은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재산을 공유화한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생지옥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영국 출신 기자 가레스 존스입니다. 가레스 존스는 소련에서 벌어지는 스탈린의 만행을 취재하기 위해 소련으로 향했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목격한 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았고 영국에 돌아와 스탈린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1932년 풀리처상을 받은 영국 출신 기자 월터 듀란티가 가레스 존스의 기사를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고 가레스 존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풀리처상 수상자였던 월터 듀란티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듀란티는 스탈린에게 매수된 쓰레기 기자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가레스 존스가 전한 홀로모도르가 진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가레스 존스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듀란티와 같은 행동이 아닐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평등은 결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만 주는 무서운 함정일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선한 것이라 주장하며 학살도 거짓말도 필요하면 얼마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유물론에 물들어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를 굴락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사람들은 굴락을 죽음의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끔찍한 독일의 아우슈비츠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더구나 동족을 잔인하게 학살한 곳이 바로 굴락입니다. 소련은 공산화 과정에서 약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학살했고 그 외 4,5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동족, 친구, 가족마저도 망설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소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1975년부터 공산주의자 폴포트가 권력을 잡으면서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끔찍한 민족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약 170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끔찍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공산주의의 악랄한 실체를 보여주었죠. 공산주의는 캄보디아를 영화 제목 그대로 킬링 필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공산당은 다른 세력이나 단체들과 더불어 행동을 통일하고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협력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대상과도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거짓으로 그런 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도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우리와 친한 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죠. 공산주의자들은 착한 척, 친한 척을 몹시 잘합니다. 속임수의 달인이죠. 그들의 이런 행동은 공산주의의 중요한 전략, 바로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견해를 달리하는 누군가를 포섭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기독교인인 척 교회로 들어와 아주 훌륭한 성도처럼 행동하며 목사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용해 성도들과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속이기 전략, 통일 전선 전술의 한 방법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적이 생기면 절대 혼자 덤비지 않습니다. 만약 적이 셋이라면 먼저 적 둘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셋이 힘을 모아 적 하나를 제거하죠. 그리고 나면 또 하나의 적을 포섭해 둘이 하나의 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대1이 되면 아주 격렬하게 싸워서 나머지 하나의 적을 제거해버리고 공산주의자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성이라며 자신들의 전략을 자랑하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괜찮다는 악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 선전선동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할 때 언론부터 장악합니다. 우리는 자주 뉴스에서 봤는데 라고 말하며 뉴스에서 나온 말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에 앞서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만들어 세상을 기만하는 능력자들입니다. 레닌이 공산혁명을 할 당시에는 신문이 언론의 대표 주자였다면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SNS, TV 뉴스, 신문 등으로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매체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레닌은 공산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훈련된 소수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있다고 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언론은 아주 중요하다. 적의 약점을 폭로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적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 언론은 집단적 교육자,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인 척하면 된다. 레닌은 신문을 이용해 적의 약점을 폭로하고 사람들이 그 적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들은 좋게 보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적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언론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 알게 됩니다. 실제 장면과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뭔가 위화감이 있습니다.
실제는 오른쪽 사람이 가해자인데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왼쪽 사람이 가해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언론 장악의 노림수가 바로 언론 조작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진실은 얼마든지 덮일 수 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TV, 신문, 그리고 여러 매체, 기독교 신문인 줄 알았던 곳에서 언론 조작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엄청나게 숭고하고 깨끗한 것처럼 추켜 세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기독교는 엄청난 비리 집단처럼 프레임들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도 결국엔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거 대상이라네요.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이 끝나고 나서 신문을 그냥 두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에 있던 41개의 신문을 활용해서 혁명에 성공하고는 혁명이 끝난 후 한두 개만 남겨놓고 3일 만에 모든 신문을 폐간시켜 버리죠.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언론은 혁명의 도구일 뿐 결코 진실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 국가 해체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 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로 규정하고 교회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 다음으로 소련의 권력을 잡은 후르시초프는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다음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억압할수록 교회는 힘을 얻었고 신앙을 통해 공산주의와 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혁명으로만 진정한 공산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오르크 루카치는 마르크스 혁명의 실패 원인을 기독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집단적 혁명이 아닌 개인의 의식, 정신, 문화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정과 헤게모니 이론을 세상에 내놓으며 전쟁에서 진지를 구축하여 싸우듯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공산 진지를 구축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도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산주의를 완성하자고 했고 그람시의 진지정과 헤게모니, 즉 주도권 장악은 이미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장악해 모든 권위에 도전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처단하게 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났죠.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혁명이 성공하고 난 후 유럽에도 그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유럽에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라고 외치며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유럽과 미국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니 너무 힘들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은 없어. 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교묘한 속삭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혁명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여성들의 자유를 운운하며 페미니즘을 등장시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아주 무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말살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전해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계급투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한 척하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면 결국 우리는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주변 지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 붉게 물든 나라들 속에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끝까지 맞서 싸웠던 이승만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간 이승만 박사처럼 우리가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낼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